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인산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인산염인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산염인도 세 가지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자, 먼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인데 이음화 주석 환원법, 그리고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인데 이음화 주석 환원법, 그래서 이음화 주석 환원법이나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은 기존에 우리가 불려왔던 이름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합이 세 가지죠. 그럼 정량 한계를 보면 이음화 주석 환원법이라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은 0.003, 그리고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이라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은 0.003, 그리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0.1mg의 정량 한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정밀도는 동일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라는 거죠. 자,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인산염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정시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가번 맞습니다. 나번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카드뮴 구리 환원법, 답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아스코르빈산 환원법, 그리고 답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이음화 주석 환원법. 자, 여기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중에서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카드뮴 구리 환원법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카드뮴 구리 환원법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측정하죠? 총질소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내용으로 가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우리가 이음화 주석 환원법,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험에서는 이음화 주석 환원법이라는 명칭이 주어집니다. 물속에 존재하는 인산염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 중의 인산염인이 몰리버덴산 암모늄과 반응해서 생성된 몰리버덴산 인 암모늄을 환원을 시키는데,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환원이 되는 게 아니죠. 환원제를 주입을 해요. 그때 주입되는 환원제가 이음화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음화 주석으로 환원을 시킨 다음에 생성되는 몰리버덴산의 청색에 발색되는 색깔이 청색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흑광도는 690나노미터에서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음화 주석을 주입을 해서 환원을 시키기 때문에 이름을 이음화 주석 환원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법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발색되는 색깔과 측정 파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는. 따라서 청색의 발색액이 나타나고, 그리고 측정하는 파장은 690나노미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화합물을 측정을 했을 때 측정 파장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이음화 주석 환원법으로 인산염인을 분석했을 때 흑광도 측정 파장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얼마죠? 690나노미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690나노미터가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문제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량 한계가 얼마냐 하면 정량 한계는 0.003mg/L가 됩니다. 자, 팁에 보시면 시료가 산성일 경우에 피나이트로페놀 용액을 지시약으로 수산화나트륨 용액 또는 암모니아수를 넣어서 액이 황색이 될 때까지 중화합니다. 따라서 중화를 시켰을 때 종말점의 색깔이 황색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발색제를 넣은 다음에 흑광도 측정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0에서 12분 정도가 된다는 거.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49번.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이음화 주석 환원법으로 인산염인을 측정해서 시료가 산성인 경우에 사용하는 지시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시료가 산성입니다. 시료가 산성일 때 여러분들 지시약으로 사용하는 시약은 이게 지시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나이트로페놀 용액을 지시약으로 사용하죠. 자, 반면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이나
암모니아 수는 뭐가 되는 거죠? 적정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약은 피나이트로페놀용액. 자, 따라서 피나이트로페놀용액이 지시약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팁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팁 1번과 2번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니까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으로 분석을 했을 때입니다.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인산염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몰리브덴산 암모늄과 반응해서 생성된 몰리브덴산 인암모늄을 아스코르빈산으로 환원해서 생성된 몰리브덴산 청해 흑광도를 880나노미터에서 측정해서 인산염인을 정량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환원법이니까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환원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이니까 환원제로서 아스코르빈산을 사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환원제는 아스코르빈산. 자, 그리고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청색의 발색액이 나타납니다. 청색의 발색액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때 측정하는 파장은 880나노미터예요. 자, 여기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880나노미터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측정하는 화합물 중에서 가장 높은 측정 파장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에서 가장 높은 파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인입니다. 인. 아시겠죠? 자, 문제 50번에 보시면 다음은 인산염인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으로 측정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인산염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몰리브덴산 암모늄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몰리브덴산 인암모늄을 아스코르빈산으로 환원해서 생성된 몰리브덴산 갈로에서 측정해서 인산염인을 정량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이기 때문에 아스코르빈산이라는 환원제를 넣어서 일단은 환원을 시키고 생성되는 몰리브덴산에 발색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발색되는 색깔이 청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색으로 발색시킨 다음에 우리가 파장이 880나노미터 파장에서 뭐를 측정하는 거죠? 흑광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파장을 우리가 이제 흑광도를 측정했을 때 가장 높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물질이다, 인이다, 인산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높은 파장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 범위에 보시게 되면 정량 한계는 0.003mg/L대요. 정량 한계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게 나올 수 있는 걸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강조했고 그리고 예제 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정량 한계 찾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료가 산성인 경우에 조금 전에 이제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시료가 산성인 경우에서 지시약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게 피나이트로페놀용액 0.1%를 지시약으로 사용을 하고 자, 반면에 우리가 적정 용액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4%짜리 수산화나트륨 용액이나 1+10 암모니아수예요. 자, 이 두 가지 물질은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료가 산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들은 적정 용액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종말점은 황색이 될 때까지 중화를 측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종말점이 황색이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때 용액은 3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880나노미터라는 파장이 상당히 높은 파장이에요. 그래서 880나노미터 파장에서 측정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얼마에서 측정해도 되느냐? 710나노미터에서 측정해도 돼요. 그러면 710나노미터는 낮은 파장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600대 이상 파장은 상당히 높은 파장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파장이 880나노미터인데 880나노미터에서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서는 710나노미터 파장에서 측정해도 무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아주 높은 파장이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 5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염인의 측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이염화 주소 환원법은 환원하여 생성된 몰리브덴 청해 흑광도를 69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납은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으로 측정할 경우에 880나노미터에서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서는 71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답은 이음화 주석 환원법인 경우에 발색제를 넣은 다음 흑광도 측정까지의 소요시간은 30분이다가 아니고 10에서 12분이죠. 그리고 이음화 주석 환원법에서 시료가 산성일 경우에 피나이트로페놀 용액 0.1%를 지시약으로 수산화나트륨 용액 또는 암모니아수를 넣어서 액이, 황색이 나타날 때까지 중화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나오는데 잘못된 설명은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발색제를 넣은 다음에 흑광도 측정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에서 12분입니다. 어떤 방법일 때? 이염화주석 환원법인 경우에 기준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19번 항목에 보면 총인입니다. 자, 총인은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그리고 연속 흐름법입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이용했을 때 정량 한계는 0.005, 그리고 연속 흐름법은 0.0032 되겠죠. 그리고 정밀도는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시험 방법은 물속에 존재하는 총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기화합물 형태의 인을 산화분해해서 모든 인화합물을 인산염인 형태로 변화시킨 다음 몰리버덴산 암모늄과 반응해서 생성된 몰리버덴산 인 암모늄을 아스코르빈산으로 환원해서 생성된 몰리버덴산의 흑광도를 88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해서 총인의 양을 정량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환원을 시켰을 때 사용되는 시약이 뭐가 되느냐면 아스코르빈산이 환원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생성되는 몰리버덴산의 색깔이 무슨 색깔을 나타내냐면 청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입니다. 자, 그리고 측정하는 흑광도의 파장은 얼마가 되느냐면 880나노미터에서 측정해줘. 그래서 880나노미터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 파장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측정하는 화합물 중에서 인만이 880나노미터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파장을 가지는 것은 총인이다, 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문제가 나오면 답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예제 52번에 보면 총인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 측정 파장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가장 높은 파장이기 때문에 880나노미터라는 값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량 범위에서 정량 한계에서 정량 한계는 0.005mg/L라는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첫머리에 우리가 했던 표값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려면 아예 분석하는 방법과 정량 한계를 같이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총인을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를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황산 칼륨 분해법, 그리고 질산 황산 분해법 두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가황산 칼륨 분해법이라는 것은 분해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에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질산 황산 분해법은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에 질산 황산 분해법을 사용합니다. 자, 질산 황산 분해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분해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황당한 이렇게 외웠죠. 자, 항상 여러분들 가장 먼저 질산을 주입한다고 그랬으니까 질산은 생략된다 하더라도 항상 질산이 있어요. 그래서 황당한에서 황은 황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한이라는 것은 다량, 그리고 아주 많이 이런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질산 황산분해법은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 반면에 가황산 칼륨 분해법은 분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분해가 쉬운 유기물을 함유하는 시료에 대해서 전처리법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내용에서 우리가 인화합물에서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전처리한 시료가 탁할 경우에서는 우리가 탁하다는 소리는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서는 여과질을 이용해서 여과를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유리섬유 여과질을 이용해서 여과를 해서 여과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탁할 경우에서 탁한 것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80나노미터에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880나노미터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파장이에요. 따라서 880나노미터에서 흑광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얼마에서 측정하느냐면 71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다. 자, 문제 53번에 보시게 되면 총인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아스코르빈산 환원 흑광도법으로 정량해서 총인의 농도를 구한다. 그리고 답은 분해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는 질산을 넣고 가열해서 전처리한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전처리 방법 중에서 분해가 쉬운 유기물이라고 그랬어요. 분해가 쉬운 유기물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가왕산 칼륨 분해법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반면에 유기물의 함량이 상당히 높은 시료, 아주 많은 시료 같은 경우에서는 질산황산법을 이용해서 전처리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료 중에 유기물을 산화분해해서 용존 인화물을 인산염 형태로 변화시킨다. 그 다음 여액이 혼탁할 경우에서는 이 물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유물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과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속 흐름법입니다. 이 시험 기준은 시료 중에서 유기화합물 형태인 인을 산화분해해서 모든 인화합물을 인산염 형태로 변화시킨 다음 몰리버덴산 암모늄과 반응해서 생성된 몰리버덴산 암모늄을 아스코르빈산으로 환원해서 생성된 몰리버덴산의 흑광도를 880나노미터 또는 기기에서 정해진 파장을 측정해서 총인의 양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환원을 시키는데 아스코르빈산으로 환원을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시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환원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흑광도를 880나노미터 파장에서 측정하죠. 상당히 높아요. 자, 그리고 880나노미터라고 하면 발색되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 되느냐 하면 청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03mg/L예요. 발색되는 우리가 정량 한계를 다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왔다든지 우리가 이제 문제편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예제 문제에서 있는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용존 총인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내용과 비슷하니까 여기서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21번 항목에 보시면 페놀류라고 나와 있어요. 페놀류. 자, 우리가 페놀류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연속 흐름법 두 가지가 있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연속 흐름법. 자, 그러면 페놀 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분석 방법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가 나왔느냐? 내용에 관계되는. 그래서 다음 중에서 페놀류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량 한계를 비롯해서 지금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화면에 보이는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내용이 지금 정량 한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량 한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같은 경우에서는 추출법과 직접법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소수점 한계 차이예요. 자, 추출법은 0.005mg/L, 직접법은 0.05mg/L가 되는 거죠. 0.005냐, 0.05냐. 그 다음에 연속 흐름법은 0.007mg/L의 정량 한계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정밀도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전기 전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도 시험에서 워낙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페놀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류한 시료에, 여기서 이제 정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처리로서 정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처리로서 정류를 하는 화합물이 뭐가 있느냐 하면 NH3N. NH3N이 뭐죠? 암모니아성 질소예요. 자, 그리고 시아니온, 그리고 페놀류, 그리고 불소화합물.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정류를 하게 되면
이제 전처리 방법이 정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류를 하게 되면 간섭 물질이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처리가 정류기 때문에 정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정류한 시료에 염화 암모니아 완충 용액을 넣어서 pH를 얼마로 조절하느냐 하면 pH를 10으로 조절을 해요. pH를 10으로. 자, 그 다음에 4아미노 안티피린 시약과 4아미린 안티피린 시약과 헥사시아나철 산칼륨. 여기는 우리가 갈로를 넣어서 갈로는 키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발색되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면 붉은색이죠. 붉은색이 적색입니다. 붉은색이고 흑광도를 측정했을 때 수용액과 클로로폼 용액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수용액에서는 510나노미터 그리고 클로로폼 용액에서는 460나노미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또는 나타내는 방법은 수용액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500대의 파장이 적색의 파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적색, 붉은색이니까 51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클로로폼 용액에서는 460나노미터 파장에서 측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용액이냐 클로로폼 용액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 파장이 510나노미터를 쓸 것이냐 460나노미터를 쓸 것이냐를 분리를 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시료를 보존을 했을 때 페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폐인사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럼 페놀은 인산을 주입해서 pH 4 이하로 조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죠? 시료 보존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pH 10으로 조절을 하지만은 우리가 보존하는 방법에서 pH, 인산을 넣어서 pH 4 이하로 조절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가 안 되니까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pH 10으로 조절한다 하면 무조건 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보존 방법과 분석했을 때 pH 조절 방법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54번 문제를 보면 자외선 갈선 분광법으로 페놀을 정량했을 때 3아미노 안티피린과 함께 가하는 시약이름과 그때 가장 적당한 pH는 4아미노 안티피린하고 뭐를 넣죠? 헥사시아나철 산칼륨을 집어넣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반응을 시켰을 때 pH가 얼마죠? pH가 10이에요. 그러면 일단 pH가 10이 아닌 걸 지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입하는 시약이 헥사시아나철 산칼륨이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pH 4가 왜 나왔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폐인사, 암깁까지 제가 가르쳐준 게 이거 확실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폐인사는 거기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시료 보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헷갈리게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문제로 출제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뭐 지금도 우리가 조금 전에 된 것처럼 정량 한계를 보면 클로로폼 추출법에서 그리고 직접 측정법 클로로폼 추출법에서는 0.005mg/L 그리고 직접 측정법에서는 0.05mg/L 그러면 직접 측정법이라는 것은 수용액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을 왜 자꾸 바꾸느냐 하면 그는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문제 55번에 보시면 페놀리를 자외선 갈선 분광법의 측정 시에 정량 한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클로로폼 추출용의 직접 측정법 소수점 한계 차이가 나요. 그죠? 클로로폼 추출 용액은 0.005 직접 측정법은 0.05 그러면 뭐가 정답이죠? 답은.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안 하면 상당히 헷갈리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이 시험 기준으로 시료 중의 페놀을 종류별로 구별해서 정량할 수 없다 되어 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종류별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분별로 구별해서 정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량별로 우리가 구별해서 정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노말 핵산 추출 물질입니다. 그래서 노말 핵산 추출 물질에서도 우리가 종류별로 구별해서 정량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모든 항목에 같이 다 적용이 되니까 한 번씩 다시 정리를 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연속 흐름법입니다. 이 시험 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페놀 및 그 화합물을 분석하기 위한 정류한 시료에, 여기서 정류를 한다는 것은 전처리를 한다는 소리겠죠. 염화 암모니아 완충 용액을 넣어서 pH 10으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4아미노 안티피린과 헥사시아나철 상칼륨을 넣어서 붉은색의 안티피린 색소의 흑광도를 510 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하든지 기기에서 정해진 파장에서 측정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측정 방법은. 자, 정량 한계는 0.007mg/L. 그래서 정량 한계만 다르죠. 자, 그 다음 팁에 보시면 시료 중에 페놀을 종류별로 구별해서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종류별로 구별해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한 4아미노 안티피린법은 파라 위치의 알킬기, 아릴기, 니트로기, 벤조일기, 니트로소기 또는 알데하이드기가 치환되어 있는 페놀은 측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죠. 그래서 측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말입니다. 같이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게끔 공부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간섭 물질입니다. 황화합물에 의한 간섭은 시료에 인산을 첨가해서 pH 4 이하로 하고 교반 후에 황상구리를 넣어서 제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페놀을 분석을 했을 때 황화합물이 존재를 하게 되면 간섭을 일으킨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황화합물에 대한 간섭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인산을 집어넣게 되면 pH가 4 이하로 내려가요. 자, 그런 다음에 교반을 해서 황상구리를 넣습니다. 황상구리를 넣어서 제거를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화합물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황화합물이라는 간섭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내용에 보시게 되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분석 방법, 그리고 각 분석 방법에 따른 정량 한계, 그리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 나와 있으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대한 내용들은 시험에서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최대한 많이 해줘야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래서 한 번만에 끝낸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꼭 암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